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회의실에서 한국 기술이라며 비웃었던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12발의 미사일 중 단 2발만 명중하는 참담한 실패 앞에서도 여전히 자국 기술만을 고집하던 영국. 하지만 6개월 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4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놀랍게도 47발 모두가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완벽하게 요격되었고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언론이 기적이라고 부른 이 완벽한 방어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 뒤에 숨겨진 한국의 비밀 기술과 영국군 간부가 무릎 꿇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던 놀라운 이야기. 과연 무엇이 서구 강대국들을 굴복시켰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척 텐더슨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모든 일은 런던의 쌀쌀한 아침에 시작되었어요. 회색빛 정부 건물에서 말이죠. 겉보기엔 그저 지루해 보이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비밀들이 숨어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창문도 없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주변엔 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둘러앉아 있었는데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하얀 컵에 담긴 끔찍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컵들은 이미 오래전에 최고의 시절을 지나버린 것 같았어요. 방 안에선 낡은 카펫 냄새와 스트레스의 냄새가 섞여서 나고 있었습니다. 그 아침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15년 동안 최고의 군인이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으니까요. 프랑스에서 1등으로 졸업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해왔습니다. 우리 무기가 최고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기술이면 누구든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앞쪽에 서 있던 남자가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우리는 이란의 적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 12발을 발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범한 일처럼 들렸거든요. 우리는 늘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목표물에 맞힌 건 단 2발뿐이었습니다. 제 커피컵이 입 중간쯤에서 멈춰버렸어요. 나머지 10발은 모두 빗나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해서 머리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에어컨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치 좋아하는 축구팀이 결승전에서 졌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걱정하고 있지 않았어요. 미사일이 빗나가는 일은 가끔 있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곤 하죠. 우리가 해결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적군이 전자전을 이용해서 우리 유도 시스템을 교란시켰습니다. 우리 위성 신호를 차단해버린 거예요. 우리 미사일들이 길 잃은 새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의자에서 몸을 움직였는데 가죽이 끽끽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가 말을 계속했어요. 지금 우리 기술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바로 그때 누군가 모든 걸 바꿔버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어떨까요? 저는 정말로 웃어버렸어요. 큰 소리로 말이에요. 군사적 재앙을 논의하고 있는 진지한 정부 관리들로 가득한 회의실에서요. 마치 누군가 재미있는 농담을 한 것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이라고요?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저는 영국과 미국, 프랑스가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든다고 믿으며 자라왔어요. 우리에게 가장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예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누구보다 오랫동안 미사일과 비행기, 배를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동차와 핸드폰, 컴퓨터 게임을 만드는 나라였어요. 영국군을 구할 수 있는 무기는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한국 기술에 의존할 건가요? 제가 묻고 있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목소리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크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주변에 앉아있던 여러 남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마침내 누군가 모두가 생각하고 있던 말을 해줘서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앞쪽에 서 있던 남자가 새로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숫자들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숫자들이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도 시스템은, 그가 말했어요. 목표물을 50m 안에 맞힐 확률이 70% 정도입니다.
저는 그게 꽤 괜찮게 들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위상 간섭, 유도 시스템은 목표물을 3m 안에 맞힐 확률이 95%입니다.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리고 제작 비용은 우리 시스템의 1%밖에 안 듭니다. 회의실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의자 가장자리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3m라니. 그 말은 그들의 미사일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작은 자동차 크기의 목표물을 맞출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우리 미사일은 축구장 크기의 목표물이 있어야 확실히 맞출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시스템 비용은 우리 것에 비해 거의 공짜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서류 위의 숫자들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읽어봤어요. 그 숫자들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우리나라 군사력에 대해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에서는 최고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한국 기술이 우리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우리가 5년 전에 한국 과학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이 놀라운 유도 시스템을 함께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협력을 중단해버렸던 겁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성공을 나누기엔 너무 자존심이 세서 문제의 해결책을 스스로 버려버렸던 거예요. 이제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에 걸려있는 상황에서 우리 미사일들은 텅 빈 사막 모래밭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회색빛 회의실에 앉아서 차가워진 커피를 마시며 제가 꿈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숫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문틈 아래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은 모든 게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제 각성의 순간이었어요. 편안하고 평범했던 제 세상이 달걀처럼 쪼개져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모든 것이 얼마나 크게 바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회의가 있은 지 이틀 후, 저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그 서류 위에 숫자들이 틀렸다고 믿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제 사무실은 회의실처럼 작고 회색빛이었습니다. 쇠로 만든 책상이 하나 있었고, 켜지는데 한참 걸리는 컴퓨터가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벽돌담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제가 진급한 후 장군과 악수하는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예전엔 자랑스러웠을 때 그 사진을 바라보곤 했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자만심이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떠올리게 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그 한국 과학자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치인들이 그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너무 비싸다고 했어요. 우리 혼자서도 똑같이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틀렸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들고 5년 동안 걸지 않았던 번호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렇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4번 울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 억양이 섞인 영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권재윤입니다. 저는 거의 전화를 끊을 뻔했어요. 대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너무 길어서 전화가 끊어진 건 아닌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권 박사가 다시 말했는데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텐더슨 씨? 저는 창밖 벽돌담을 바라보며 적절한 말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5년간의 외면에 대해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배신한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권 박사님,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유도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웃었는데 기쁜 웃음이 아니었어요. 우는 것 같은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5년간의 침묵 후에 당연한 말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권 박사가 우리가 협력을 중단한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는 걸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팀은 반쪽짜리 장비와 자금 지원 없이 남겨뒀었어요. 7명의 뛰어난 과학자들이 연구소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 소지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현대적인 연구 건물에서 비가 새는 낡고 허름한 시설로 옮겨가야 했어요. 가장 끔찍한 건 이 박사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최고 연구원 중 한 명이었어요. 병이 났는데 돈이 다 떨어져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박사는 6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권 박사가 이야기하는 동안
제 뱃속에 무거운 뭔가가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연구 프로젝트를 벌인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버렸던 거예요.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생활비를 걱정하는 진짜 사람들을요. 권 박사님, 그가 말을 마쳤을 때 제가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걸 알지만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이 박사가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책상을 바라보며 다음에 뭘 말해야 할지 생각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장군과 찍은 사진이 저를 다시 바라보며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침내 제가 물었어요. 이 일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화기 너머의 침묵이 너무 길어서 저는 머릿속으로 초를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30까지 세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권 박사가 말했는데 목소리가 또 달라져 있었어요. 여전히 슬펐지만 뭔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희망 같은 거였을까요? 이번엔 진짜 지원이 필요해요. 그가 말했어요. 돈만이 아니라 정치가 바뀐다고 해서 또다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 말이에요. 저는 실패한 미사일 공격을 생각해봤어요. 더 나은 기술로 구할 수 있는 생명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만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돌아가신 이 박사를 생각했어요. 권 박사님, 제가 말했어요. 만약 제가 5년간의 완전한 자금 지원을 보장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세계 최고의 장비를 구해드릴 수 있다면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도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에게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회색빛 사무실에 앉아서 창밖의 벽돌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힘과 리더십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이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힘이란 자신이 틀렸을 때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할 용기를 갖는 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기를 들고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존심을 삼키고 생명을 구할 때가 왔습니다. 영웅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3주 후, 저는 서울의 한 건물 앞에 서 있었는데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의 군사연구소를 생각할 때 저는 뭔가 작고 낡은 곳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어딘가에 있는 오래된 컴퓨터들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고장난 장비와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곳을요. 완전히 틀렸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건물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모습이었어요. 아침 햇살 속에서 반짝이고 있는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벽들이 너무 깨끗해서 거울처럼 보였어요. 투명한 입구를 통해서는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도구를 가진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비원이 제 신분증을 3번이나 확인한 후에야 들여보내 주었어요. 유리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로비에서는 건물 깊은 곳 어딘가에서 돌아가고 있는 강력한 컴퓨터들의 부드러운 우웅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권재훈 박사가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전화 통화로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더 젊어 보였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였고 철퇴 안경 뒤로 친절한 눈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를 바라볼 때 5년 전의 상처가 여전히 보였습니다.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너무 부드럽게 움직여서 올라가고 있는지 거의 느낄 수 없었어요. 4층에서 문이 열렸을 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상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연구실이 엄청나게 컸어요. 천장이 너무 높아서 끝을 보려면 목을 뒤로 젖혀야 할 정도였습니다. 벽을 따라 컴퓨터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보통 컴퓨터가 아니었어요. 냉장고만 한 크기의 깜빡이는 불빛들과 도시 전체의 전기를 공급할 것 같은 케이블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제 숨을 먹게 하는 무언가가 놓여 있었어요. 권 박사가 설명해 주기를 그건 양자 컴퓨터였는데 대부분 나라가 전체 국방 예산으로 쓰는 것보다 더 비싼 거라고 했어요. 그 기계는 완벽하게 하얗고 조용했지만 어떻게든 그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놀라운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도착했어요. 권 박사가 제 표정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자금 지원 약속을 지켜주셨네요. 저는 양자 컴퓨터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제가 보고 있는 게 뭔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런던에 있는 우리 최고의 컴퓨터들은
이것에 비하면 장난감 같았습니다. 우리는 21세기 문제를 20세기 도구로 해결하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창가의 작업대에서 박소영 씨를 만났습니다. 권 박사보다 젊어 보였어요. 30살쯤 되어 보였고 긴 검은 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묶고 있었습니다. 권 박사가 소개해줄 때도 거의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눈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숫자들과 그래프로 가득한 화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신호 처리 전문가입니다. 권 박사가 설명했어요. 세계에서 위상 간섭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박 씨가 마침내 화면에서 시선을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 같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수학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성 신호들이 완벽하게 동기화되면 예술적 완벽함에 가까운 유도 정밀도를 만들어내거든요. 화면을 터치하자 갑자기 책상 위 공중의 빛으로 만들어진 3차원 영상들이 떠올랐어요. 우주를 날아가는 미사일의 경로를 볼 수 있었고 위성 신호가 어떻게 목표물로 유도하는지 보여주는 선들도 보였습니다. 영상들이 움직이고 돌아가는 모습이 마치 손을 뻗어 만질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이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정확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박 씨가 제가 만난 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500km 떨어진 곳에서 접시 크기의 목표물을 맞힐 수 있어요.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접시 크기라니. 우리 최고의 미사일은 축구장 크기의 목표물이 있어야 확실히 맞힐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연구실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연구원들을 만났습니다. 각자 퍼즐의 다른 조각을 작업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새로운 안테나 설계를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 인간의 두뇌보다도 빠르게 생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은 적이 신호를 차단하려 해도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의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장비나 기술이 아니었어요. 팀이 함께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연구실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마치 수년간 같은 안무를 연습한 무용수들 같았어요. 한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이 이미 답을 가지고 와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자인지 따지지 않고 함께 해결하고 있었어요. 이게 제가 런던에서 놓치고 있던 거였습니다. 이게 진짜 팀워크의 모습이었어요. 하루가 지나가면서 저는 부끄럽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한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국 연구소를 방문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미래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웠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최고가 되려면 어디서 오든 상관없이 최고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네바다 사막 한복판에 서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테스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막은 영국의 푸른 언덕이나 서울의 번화한 거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래와 바위로 이루어진 바다처럼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태양이 너무 강렬하게 내리쬐어서 땅 위의 공기가 물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등에서 땀이 흘러내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주변으로는 군용 트럭들과 트레일러들이 옛날 서부 영화의 마차처럼 동그랗게 둘러서 있었습니다. 트레일러 안에서는 컴퓨터들이 우문거리고 있었고 화면들이 정보들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세 나라의 과학자들과 군인들이 나란히 서서 모두 같은 목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유도 시스템이 정말로 작동하는지 알아볼 거였어요. 권재윤 박사가 우주 임무에서나 볼 법한 조종판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들이 버튼과 스위치들을 빠르게 움직이며 모든 세부 사항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있었어요. 박소영 씨는 근처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제가 읽을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화면을 스쳐 지나가는 숫자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약 2km 떨어진 발사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보니 작고 무해해 보였습니다.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금속 연필 같았어요. 하지만 몇 분 후면 그게 사막을 가로질러 300km를 날아가서 자동차 크기의 목표물을 맞힐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게 계획이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테스트가 걱정돼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이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한국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우리의 낡은 사고방식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실패한다면 목표물을 놓치는 미사일들과 우리 실패를 비웃는 적들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권 박사가 조종판에서 고개를 들어 저에게 작은 고개짓을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미사일이 제 발밑 땅을 흔드는 굉음과 함께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점점 높이 올라가다가 푸른 사막 하늘에 대고 작은 점처럼 보일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다음 15분 동안 저는 화면만 바라보며 한국 기술이 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미사일은 소리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었고 지구에서 2만 킬로미터 위에 있는 위성들의 신호로 유도되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유도 신호를 감시하며 몇 초마다 상황을 알려줬어요. 신호 강도 완벽합니다. 경로 수정 성공. 목표물 포착 확인. 메마른 사막 공기인데도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있었어요. 우리가 노력해온 모든 것이 이 몇 분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끝났어요. 충돌 확인됐습니다. 박 씨가 발표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에서 흥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목표물로부터 거리 2.3m. 조종 트레일러가 환호성으로 터져 나왔어요. 과학자들이 서로 껴안고 있었습니다. 군 장교들이 악수하며 등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모든 사람이 인생 최고의 공연을 본 것처럼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2.3m. 작은 자동차 길이보다도 짧았어요. 한국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축하는 런던에서 온 긴급 메시지로 짧게 끝났어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47발의 미사일을 방금 발사했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테스트가 아니었어요. 진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실제 전쟁이었습니다. 권 박사팀은 30분 안에 그들의 시스템을 이스라엘 방어망에 연결해야 했어요. 텔아비브와 계속 연락하며 명령을 입력하고 설정을 조정하는 그들이 믿을 수 없는 속도와 집중력으로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위성 중계를 통해 이란 미사일들이 이스라엘 도시들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각각이 건물 전체를 파괴할 만한 폭발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하실과 대피소에서 그들의 방어막이 자신들을 구해주기를 바라며 숨어 있었어요. 한국 유도 시스템이 이제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들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수학 공식과 권 박사의 공학 기술이 그 이란 미사일들과 무고한 가족들 사이에 서 있는 전부였어요. 이스라엘에서 요격 미사일들이 하나씩 발사되었습니다. 화면에서 그들의 경로를 지켜봤어요. 다가오는 위협과 만나려 달려가는 작은 빛의 점들이었습니다. 한국 알고리즘이 어떤 인간의 두뇌보다도 빠르게 완벽한 요격 지점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이란 미사일이 지중해로 떨어져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도, 그 다음 세 번째도. 20분 동안 47발의 적 미사일이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기 전에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단 하나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의 건물도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위협이 제거되었을 때 조종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전쟁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을 방금 목격했습니다. 완벽한 방어, 사상자 없음, 파괴 없음. 그저 정밀함과 수학이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한 거였어요. 권 박사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안경을 벗어 눈을 닫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아마 자신의 시스템이 해낸 일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안도감과 놀라움, 그리고 뭔가 이름 붙일 수 없는 다른 감정 때문이었어요.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기술이 생명을 앗아가는 게 아니라 구하는 데 쓰이는 걸 지켜본 거였습니다. 그 뜨거운 사막에 서서 서로 다른 세 나라의 최고 두뇌들에게 둘러싸여서 저는 마침내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이해했어요. 가장 큰 무기나 가장 비싼 장비를 갖는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거였어요. 영웅의 여정은 가장 큰 승리가 때로는 적을 물리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중요한 일에서 자신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온다는 걸 가르쳐줬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제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런던의 그 회색빛 회의실에 다시 앉아 있었어요. 방은 정확히 똑같아 보였습니다. 똑같이 지루한 카펫, 똑같이 깜빡이는 조명, 전성기를 지나버린 똑같은 하얀 컵에 담긴 똑같이 끔찍한 커피. 심지어 조용한 순간마다
너무 시끄럽게 째깍거리는 벽에 똑같은 시계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미사일이 실패했던 그 끔찍한 아침에 앉아 있던 똑같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한국 기술이라는 아이디어를 비웃었던 그 의자. 제 자존심이 상식보다 컸던 그 의자에서 말이에요. 이제 테이블 주변에 앉아 있는 똑같은 정부 관리들을 둘러보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히 더 늙었거나 현명해진 게 아니라 지식이나 경험보다 더 깊은 곳에서 근본적으로 바뀐 거였어요. 제 뒤쪽 벽에는 새로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울연구소 앞에서 권재윤 박사와 제가 악수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둘 다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공식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가짜 미소가 아니라 진짜 미소였어요. 그 옆에는 완벽한 미사일 방어 후 중동 휴전 협정 체결이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 상사인 데이비드 체인버스가 테이블을 가로질러 폴더 하나를 제게 밀어줬어요. 표지에 빨간 글씨로 기밀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영구 공동방어 계획이에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총리가 오늘 아침에 서명하셨어요. 폴더를 열고 첫 페이지를 읽었어요. 영국과 한국이 군사 기술과 연구를 공유하기로 한 5년 협정이었습니다. 미사일 유도 시스템만이 아니라 컴퓨터 소프트웨어부터 위성 통신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가 될 거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정치적인 이유로 다시는 동맹국을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였어요. 문서를 읽어나가면서 비가 새지 않는 연구소에서 아마 또 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권 박사를 생각했습니다. 수학적 시가 이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박소영 씨를 생각했어요. 우리가 약속을 어겨서 돌아가신 이 박사와 그분의 희생이 자존심의 진정한 대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걸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술이나 정치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프랑스인이면서 영국군에서 일한다는 게 다른 나라 과학자들보다 자동으로 우월하게 만들어준다고 믿고 있었어요. 비싼 장비와 유명한 대학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가 모든 면에서 최고라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틀렸었어요. 진정한 뛰어남은 국기나 국적, 정부가 무기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뛰어남은 뛰어난 사람들이 함께 일해서 불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 나왔어요. 모르는 걸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할 용기를 찾는 데서 나왔습니다. 숫자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었어요. 한국 유도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우리 군사 성공률이 30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단 한 명의 민간인도 실수로 다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기술이 너무 정밀해서 불필요한 피해를 전혀 주지 않고도 나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우리와 한국의 파트너십에 대해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독일은 비슷한 협력 협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군사 기술에 대해서는 보통 자신들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미국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연구하기 위해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교훈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자존심과 민족주의가 협력과 지식 공유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정부 건물이나 군사기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의 학교와 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나라,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거라는 걸 배우고 있었어요. 생각의 다양성이 어떤 한 그룹이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해결책으로 이어진다는 걸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서울 연구팀에서 온 메시지들을 스크롤했어요. 권 박사가 새로운 연구소 확장 공사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박 씨는 위상 간섭 알고리즘에 대해 쓰고 있는 기술 논문을 공유했어요. 팀 전체가 자신들의 기술을 민간에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나쁜 날씨에도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도록 돕거나 야생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구조 헬기를 안내하는 일 같은 거 말이에요.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 이제 평화 씨의 생명을 구하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할 때 데이비드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있잖아, 척. 그가 말했습니다. 뭔가 달라 보여. 더 차분하고 어떻게든 더 자신감 있어 보여. 사무실로 돌아가면서 그의 말을 곰곰 생각해봤어요. 맞는 말이었지만 아마 그가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의 능력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 맞서는 대신 함께 일할 때 인류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게 된 거였어요. 창밖으로 런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면서 제 영웅의 여정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들은 도움이 절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할 만큼 용감한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승리는 다른 누군가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걸 증명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함께라면 각자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발견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말이에요.